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고물가로 입고 먹는 것부터 줄인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어디까지 줄여야 하는 건지, 물가 상승의 대명사가 돼버린 금사과에서부터 가공식품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먹거리가 없습니다. 또 국제유가 불안이 국내 물가로 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조치가 통할까요?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 요인과도 관련이 있죠. 30년 이상 장기 집권의 귀를 닦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민족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에 대한 보답 차원일까요? 관련 소식 오늘은 해설위원 실장과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당정 갈등 2라운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공천과 관련해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이른바 유난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것 아닌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 결정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부터 보죠. 총선을 한 20여일 앞두고 제2의 당정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 관련 친윤계와 친한계 신경전 구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공천받지 못했다고 사천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우스운 이야기라며 한동훈 체제 비대위원 공천과 호남 기반 정치인 배제를 지적한 윤 대통령의 복심 이철규 의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같은 반박에도 비례대표 공천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또 터져 나왔습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을 우대하도록 하는 당원 당규를 언급하며 재검토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의 당선권 박 배치 등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한동훈 공천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특정인 검증이나 호남 홀대로는 살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 국민의 미래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종섭 조기귀국, 황상무 거취결단 등 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당정 간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한 위원장은 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후보 등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힘을 싣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이 심각하다며 이 살을 내주더라도 상대의 뼈를 끊는 육참골단 결단을 강조했고, 윤희숙 전 의원 역시 나라의 미래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며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서울 동작구를 시작으로 서울 내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벨트와 인접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최근 재점화된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진화하기 위한 총력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불량품 발언에 양문석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고개를 숙였지만 공천 유지 결정을 둘러싼 잡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 면접에서 비이재명계 동료 정치인을 비하하는 수박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또 도덕성 최하점을 받았다는 주장 등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재검증을 요구했고 경선에서 패배한 친문계 전해철 의원 역시 용납 범위를 넘었다며 사퇴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하가 아닌 한미 FTA 등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앞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의 막말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친명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주류와 이재명 대표 체제 신주류 사이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과 엇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놓고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지만 공천 내용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을 막고 또 정권 심판론 보완제 역할을 할 조국혁신당에 무작정 거리를 둘 수도 없는 만큼 전략적 연대 기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 국민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원, 춘천과 원주에서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한 데 이어 잠시 뒤엔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시민들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와 해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부터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점검을 진행했고 결과가 전부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수사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 관심 지역 소개하기 위한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부산의 강남격이라고 하는 해운대 갑입니다.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곳이기도 하죠. 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부산의 부촌으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갑 지역입니다.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인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떠난 자리를 두고 여야 접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과거 선거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3선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기장군과 선거구가 분리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큰 어려움 없이 수성했던 해운대 갑.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만났습니다. 민선 7기 때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를 꺾고 해운대 구청장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로 토목공학을 전공한 교수라는 강점까지 앞세워 도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해운대 골목골목을 많이 다녔고 그 결과 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운대 구청장의 경험과 도시 전문가의 식견으로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의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 후보는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른바 원팀을 이뤄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국적 철학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발 맞춰서 또 뜻을 맞춰서 함께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주거, 상업 지역이 모두 발달한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가장 최우선 현안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부족한 일자리와 교통망 문제도 각 후보가 앞다퉈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운대는 청년 유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3사단 유휴 부지에다가 첨단 복합 연구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서라도 신속히 재정비를 하고 이 도시를 문화체육시설이 많고 또 주민들이 걷기도 편하고 쉬기도 편한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밝은 전직 구청장과 대통령 최측근이 맞붙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격전. 인물 대결도 중요하지만 승패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결정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맞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개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에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으면서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여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됐는데 교수들마저 사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의대 교수들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걸고 막판 협상을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정부 역시 단호한 모습입니다. 앞서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5일 일제히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고 부산대병원 교수 등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상태를 고려해 외래 진료 등을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진료 차질이 더 심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갖춘 군의관을 1차 때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의관이 제대하기 전에 조기에 상급 종합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정부는 내일 올해 입시에 반영될 늘어난 2,000명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배정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80% 정도 대폭 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 더는 대화의 장이 열리지 못하고 파국이 닥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대화의 장이 열릴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협은 돌아갈 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내일 또 한 번 이번 사태 변곡점을 맞게 된 겁니다. 한 달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의 입장은 이어서 신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고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남아있던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상당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커진 의료 공백은 당연히 환자 불편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나 보호자일수록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갑자기 아플까 봐 응급 상황 생길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어떻게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병원을 떠났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와가지고 무슨 해결을 해야지. 자꾸 바깥에서 우리 틀리잖아. 다른 어떤 노조 이런 게 틀리잖아요. 반면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사법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이 환자들까지 불안하게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공인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사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싸움에 결국 환자만 피해를 본다는 하소연이 커지는 상황. 둘 다 밀고 당기 때문에 안 풀려요. 한 달 이상은 날짜 길어지면요 환자들 더 많아지고 환자들 나중에 더 힘이 더 없고 나중에 원망은 나중에 다 하게 돼가세요.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인 정부와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 상당수가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의대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인 2,460명이 8월 안에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9명은 이미 입대 신청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의대생들의 대거 입대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 졸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의사 면허로 국민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윤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 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 움직임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면서 휴식권과 사직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이어서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하여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대의 원칙을 위반하여 초헌법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면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면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건으로 떨어진 뒤 3년째 20만 건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 건 늘었지만 내국인은 1,000건이 줄었습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2%로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남자는 30대 초반이 2,000건, 여자는 30대 초반이 4,000건 늘었습니다. 반면 남녀 모두 20대 혼인은 줄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은 3,000건 가까이, 20대 후반 여성은 3,300건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4세로 0.3세, 여자는 31.5세로 0.2세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혼인 증가 여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혼인을 이제 고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혼인을 유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런 추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남자는 60세 이상이 19,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초반과 40대 초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이 1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후반, 50대 초반 순으로 이혼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추세적으로 줄면서 이혼 건수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시세를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3년 만에 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치면서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마저 급증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오늘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이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로드맵이 오는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로드맵 폐기 이후에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 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일단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로드맵 폐기가 정부의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했던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자칫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진차관은 이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해 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이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020년 수준을 적용한 아파트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전국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52% 소폭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LV 부지에 지어진 PH129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전용 면적 407.71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무려 1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오르면서 4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됐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도도 살펴보면은 6.45% 상승한 세종이었고, 서울과 대전, 경기, 인천 등 7개의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부산, 전북, 전남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살펴보면 송파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양천, 영등포, 동대문, 강동, 마포 순이었습니다. 반면 노원은 0.93%, 도봉구 1.37%, 강북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보유세의 경우 강남 3구는 7에서 18%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는데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다음 달 30일 확정안이 고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 등 농수산물 중심으로 급등하는 물가,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가 얘기하면 결국에는 왜 올랐는가, 더 오를 것인가, 대책이 통할 것인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새로운 지표를 놓고 오늘은 소장님 시각에서 볼 텐데 일단 체감하는 물가가 좀 높긴 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1+1 찾게 되고 들었다가 놓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장보기 힘들어진 상황인데 일단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 대명사는 금사과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추석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사과까지 사보셨어요? 직접적으로. 저는 사실은 냉장고에 선물 세트 받은 거 아직도 아껴 먹고 있습니다. 아껴놓고 있죠. 저는 선물 세트를 지난해 추석 때 실제로 한 개 10,000원짜리를 선물하려다 보니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샀어요. 근데 올 설에 한 개 10,000원. 그러니까 11개짜리가 11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추석이요? 추석 때였어요. 지난해 추석.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30%가량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 가격을 얘기한 게 지난해 추석부터예요. 지금 올 설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백화점에서는 19,800원짜리 사과가 등장을 했어요. 야, 저거를 선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1시간 해도 사과 한 개를 다 못 사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애플플레이션입니다. 애플, 사과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가공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사과 너무 비싸니까 그래 좀
겨울철이니까 귤로 좀 눈을 돌려볼까? 귤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물가는 가히 기록적인데요. 그래서 과일 쇼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신선 과일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예. 이 수치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이전의 수치예요. 이게 1991년 9월. 먼 옛날로. 32년 네.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IMF 이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작황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아마 사과 재배 면적이 점점 줄고 있고요. 예. 이상규 사과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노지에서 일조량 그리고 이제 적당한 이제 온도와 이제 지금 비가 필요한데 지난해 너무 이상기후가 너무 심했어요. 갑자기 한파가 왔다가 냉해가 왔다가 또 너무 무더웠다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량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가을 이후 꾸준히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금사과를 넘어서 대체 과일인 귤은 더 많이 올랐어요. 예. 대체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78%가 올랐는데요. 1월에도 귤은 4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과일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50% 넘게 올랐어요. 네. 근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올랐거든요. 과일은 20배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10만 원짜리 들고 장 보러 갔다. 인원수대로 사과 사면 10만 원이 다 찹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조차도 보니까 대체 수요가 늘었죠. 또 노지의 생산량은 줄었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귤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정부가 이렇게 되면 지난해 추석 때부터 계속해서 현금 할인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재정을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올해 설에는 역대 최대로 풀었고요. 그래도 안 잡히고 32년 만에 과일값이 가장 큰 폭을 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뭘 해도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소장님의 젊은 시절을 소환시킨 과일값 32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다 보니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거든요. 자, 특단의 조치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제 사실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 회의를 하는데 현장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예. 했습니다. 네. 양재점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물가의 마음이 무겁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가 꺼내든 특단의 조치는 다 봤던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당장 돈 푼다라는 겁니다. 예. 지난주 당정협의로 결정된 긴급 농축산물 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00억 상당인데 어제부터 투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효과는 나타났어요. 5천 원짜리 사가 한 450원 낮아졌고요. 그리고 뭐 4천 원짜리 배 한 10%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은 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에 사용했다면 할인 경로를 조금 더 넓혀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를 하고요. 두 번째가 과연 대체 과일로 좀 눈길을 좀 돌려보자. 수입 과일의 품목을 더 늘리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관세 인하 품목을 지금까지 24가지 종류였다면 여기다 5개를 추가했습니다. 체리, 키위, 망고스틴이에요. 체리, 키위, 망고스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한 이거로 대체한다라고 하니까 예. 이게 참 대체가 될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사과와 여기에다가 체리는 많이 다르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다 세 번째 뭐를 강조했느냐.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게 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나왔느냐. 사실상 국제 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크를 찍은 이후 좀 내렸어요. 근데 가공식품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공정위까지 동원해서 지금 압박이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유통업체, 식품업체가 가격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사실 재정 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물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월에 2%로 낮아졌던 물가 2월 들어서 이제 3%로 뜬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돼요. 지금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 수요를 좀 막아야 되는데 수요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과일 가격 5,000원짜리 4,500원 하면 그 사이에 낮아진 가격만큼 누군가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정부가 그동안 고물가 대책으로 할인폭 지원을 지속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고는 있는데 공급난인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 오히려 물가 안정을 더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아니 5,000원 하던 재래시장에서도 5,000원 붙어있는 사과 500원, 1,000원 깎아준다고 서민들이 선뜻 나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서민 가구는 오히려 과일을 구매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규모 세금이 투입됐는데 물가 안정 정책의 혜택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한테 가구만 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책의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시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고물가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과일하고 채소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때문에 민심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만에 하나 4월 이후에도 물가가 안 잡힌다? 계속해서 재정을 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짧게만 대통령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2%대 물가 안착이 정부가 세운 목표거든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왜 2%대가 중요한 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가 2%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건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 얼마? 3.6% 연간. 2년 전 물가 상승률 얼마? 5.1%예요. 이미 8% 오른 상황에서 지금 2% 덤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가면 2%대로 내려옵니다. 이건 기저효과라고 해요. 지난해 워낙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는 낮아지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3년 연속 실질 소득보다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돈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아둔 돈을 깨고 쓰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과 경기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올랐던 이런 식품 가격이며 정부가 정말 온몸을 다해서 공공요금 가격을 오므로 막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예요. 근데 이런 게 시차를 두고 어디에 옮겨가고 있느냐? 외식 물가. 그리고 식품 물가, 서비스 물가로 전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와는 상당히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의 물가 상승 요인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거든요. 혹시 뭐 다른 그런 변수가 생긴 건가요? 왜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이제 아니까. 맞습니다. 전쟁 같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날씨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에 국제유가 3대 유종이 모두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는 85달러입니다. 이게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한 뭐 70달러대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물론 뭐 여기에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인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가 또 중국 최대 원유 소비처인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만 예상치를 웃돌면 야, 중국 최대 에너지 블랙홀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에너지를 더 쓸 텐데 그리고 가장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게 하반기예요. 여름 휴가철 되면 에너지 수요가 폭증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오르게 되면 두 가지 변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라는 변수 그리고 유가라는 변수가 더 뛰면 이건 하반기 아니라 연내 우리나라 물가 안정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선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감산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또 지금 원래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도 연장하는 걸 정부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을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유류세 3년째 깎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건지 안 깎아주는 건지 세수는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사실 반감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라서 지금 시중 휘발유 가격이 실질적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 정부가 지금 유류세 인하한 지 2021년 11월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국제유가 급등해서 6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다가
그다음에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이 되어 왔는데 현재는 휘발유의 경우는 25%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요. 경유 LPG의 경우는 37%까지 깎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이제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상 깎아주면 깎아준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인상폭이 더 빨라버리면 오히려 이 유류세 인하폭을 더 크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세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 위해서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국제유가의 이제 상승폭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유류세 이제 인하를 계속 연장하는 것도 세금입니다. 다음 얘기할 것도 세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전면 폐지하겠다.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 거다.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각종 세금 매길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게 뭐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매년에 1년에 이제 한 번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총 67가지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르는 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야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인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반영 세금 매기는 기준은 6억 원이야? 이게 좀 시세가 너무 차이가 나니 현실화율을 좀 맞춰보자. 모든 부동산의 시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까지 맞추자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이 사실 이 후보 시절에 이거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재검토하겠다라고 이미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야 수정이냐 폐기냐를 놓고 폐기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 폐기하겠다라는 건데 이 제도 도입 3년 만이긴 합니다. 근데 이 현실화율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부동산 공시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무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정서는 움직임은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윤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원점 재검토해서 전면 폐지로 갔다는 거 어떤 확신이 있다는 건데 그간의 한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난해 11월에는 현실화율 동결에 있었거든요. 동결이. 이게 사실은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그리고 12억 이상 이제 공시가 넘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합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세금은 1,000만 원 단위예요. 근데 시세 변동폭은 뭐 한 달에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깎아주니까 구태여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이유가 없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요인이 생기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야 그러면 한 채를 더 사도 그렇게 세금 부담이 없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다. 다만 이게 이 세금이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가 뭐냐? 세금을 시세와 비슷하도록 맞춰서 투기 수요는 좀 차단하자. 그리고 지역별로 주택별로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에 앞서서 이제 공시가격 올해 뭐 1.52% 올랐습니다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가 있고 7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서울 뭐 굉장히 강남 3구에 있는 단독주택보다도 공시라 현실화율이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역차별 해소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게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좀 낮아지고 오히려 감세 혜택이 결국 이제 부자들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일으켰던 이강인 선수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귀국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이경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귀국길에 올랐을 텐데 도착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강인 선수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의 몸싸움 이후에 많은 축구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대표팀 합류에도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입국장에 나오면 간단하게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짧은 사과 멘트 정도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표팀에 합류해서 내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래서 차갑게 식은 팬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태국전이 21일 그러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표팀 훈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조금 전 4시부터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하면서 주로 K리그 선수를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했고요. 오늘 훈련에서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 등이 합류했습니다. 어제 훈련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웠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팀 분위기를 하나로 추스르는 게 우선이라며 태국전을 앞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교감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운동장에 일단 나오면 좀 밝고 좀 유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고 전체 선수들이 다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네, 때문에 오늘 훈련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경우 선수들과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몸 상태를 지켜보고 경기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술에 만취해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깊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한 남성이 검거될 수 있었던 건 바로 CCTV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신고한 관제센터 요원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과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야심한 시각이고요.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서 나온 남성, 비틀대면서 도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눈에도 몸을 가누기 좀 힘들어 보이죠? 누가 봐도 술에 취한 걸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으로 향한 남성, 눈치를 보듯 주변을 살펴본 뒤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차를 몰고 유유히 주차장을 떠나고 있죠. 인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을 법도 하지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 소속 직원이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해당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면서 곧장 경찰로 신고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동선을 따라갔죠. 대리를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메모해놨죠. 출발하길래 바로 신고한 거죠. 네, 대리까지 염두에 두셨네요. 자, 신고를 받은 경찰 곧장 추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경찰의 정차 불응에 도주를 시도했고 막다른 골목에서 차를 버리고 150m쯤 추격전을 더 벌인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센터 직원 이금희 씨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감사장을 이렇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금희 씨는 큰 사고 없이 검거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남겼는데 주인공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촉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정말 경찰관 못지않다. 시민들은 안심하시고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경찰을 피하며 일주일 동안이나 4번이나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까지 만취 상태로 접촉사고를 3차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피하던 A씨는 지난 3일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의 과거 신도들이 허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늘궁 신도 남녀 22명은 허 대표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명목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면서 지난달 초 집단 고소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0분 사이에 여성 3명을 연달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서울 가산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산책하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뒤 연달아 다른 여성 2명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쓰인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종목과 코인 등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에서는 범죄가 발생해도 계좌 지급 정지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큰 돈을 잃고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 사례를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준다는 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가입한 70대 A씨. 처음엔 진짜로 수익을 내서 일부 투자금을 돌려주자 A씨는 빚까지 내가며 5억 원 가까운 돈을 넣었습니다. 리딩방에서 만든 자체 주식 거래 앱까지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수익하고 이런 게 그나 정확히 다 나오니까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부터 수술까지 다 나왔어요. 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갔다가 돈을 500만 원, 1,500만 원 다 추금을 하니까 또 추금이 다 되더라고 버린 거에서. 큰 돈을 넣은 순간 운영자가 출금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억대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던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해당 업체는 평소처럼 운영을 이어오고 있고 계좌 역시 버젓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리딩방 사기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은행이 법적으로 지급 정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이 리딩방 업체가 고객들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도 속수무책입니다. 더구나 최근 총선을 앞두고 각종 테마주와 코인 열풍까지 불면서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피해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거의 99.9%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접수 당시에는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진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사 단서를 모아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피의자를 검거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5개월 동안 경찰이 적발한 불법 리딩방은 1,900여 곳, 피해액은 무려 1,800억 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리딩방 피해자들 가운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돼 안에 있던 인원이 모두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연건동 서울대 의대 캠퍼스에 있는 의과학관 내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건물이 17시간가량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학생과 직원들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실험실과 업무 공간에 들어가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학교 측은 누출이 확인되자마자 안내방송을 통해 안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3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 살 돈을 마련하려고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컴퓨터 부품을 훔친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에서 컴퓨터 사양이 좋다고 홍보하는 숙박업소를 돌며 그래픽카드와 CPU 등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김대규 변협인권위원장은 오늘 사법인권침해 조사 발표회를 열고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되는 등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경찰 상부 연루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의 발표회 개회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이 아니면 지득할 수 없는 정보와 오로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과도 다른 내용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하여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유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비가 그쳤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밤까지 흑비나 흑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황사가 유입되면서 흑비, 흑눈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바레만 북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농도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황사가 비, 눈에 섞여 흑비, 흑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사에 중국 내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꼭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그리고 강원 내륙과 경기 동부, 충청 북부에도 제법 많은 눈이 쌓일 걸로 보여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비, 눈이 그친 뒤에 내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5도, 서울도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릴 걸로 보이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기온이 차차 올라 금요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뉴스큐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을 이제 22일 앞두고 서로를 겨눈 양당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사당화 논란을 고리로 공격에 나섰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승리하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며 여권 전체를 비난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만 자기들의 표를 더 얻어서 자기들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건 이재명의 사당인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자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막무가내 통과시키고 국정과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좋은 법안들 모두 반대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3지대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4월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김종민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제왕적 당대표 공천 제도로는 개인 패권 공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당은 기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해 결선 투표를 치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넘어 정치적 생명력이 다한 국정공백을 일컫는 데드덕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장소를 찾은 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탄핵으로 한정하지 않고 권력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또 원내에 입성한 뒤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안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색적인 정쟁보다도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죠. 4월 총선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기 위한 연석 보도 4번째 순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서민 자산 증식을 위한 저축 상품을 내놓겠다는 공약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가상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품어 금융 상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자 더불어민주당도 재빨리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합계가 10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들썩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정책입니다. 또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보단 예금을 보호하고 근로소득 저축을 장려하는 서민금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해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의 부활을 내걸었습니다.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재형저축은 정부 부담이 커지며 사라졌다가 지난 2013년 반짝 도입됐지만 낮은 이자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ETF의 경우 사전 제도화 단계가 복잡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뒤에도 시장 투명화 작업과 거래소의 심사 절차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부과될 금융투자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건데 당장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정부 입장과 엇갈립니다. 금투세를 내게 되면은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정작 관련 상품을 만들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은행권이 반대급부로 다른 상품의 대출이자를 올릴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도 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대책입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너무 크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좀 지속된다는 것을 보면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겨냥해 여야가 내놓은 대표적인 금융공약은 재산 증식 방안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총선 이후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실행에 나설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네,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 모습을 부모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생들 얼굴, 표정, 행동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나온 중계 영상들이 관리 소홀로 지난 8개월간이나 유튜브에 올려져 있었던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로 이를 알게 된 교육청이 학교의 영상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유튜브를 보다 모교 동영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후배들이 자습하는 모습이 실시간 방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CCTV 같이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보여지면 안 되는 화면 같은데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고요.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자습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0여 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학생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날짜를 보니 8개월 전쯤 올라온 거였습니다. 또 영상 아래에는 자신처럼 이게 어떻게 촬영된 건지 궁금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화면 속 아이들은 촬영 당시 3학년이던 학생들. 이 학교 교사가 실시간 영상을 찍어 유튜브로 방송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에 문의해보니 교사가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자극제가 되도록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는 생중계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실시간 중계만 하기로 한 건데 방학 기간 방송 관리를 담당한 학생이 유튜브 설정을 잘못해 영상이 업로드됐다는 겁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자습 생중계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에 영상 삭제 지시를 내리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 유출은 명백한 문제. 이에 반해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구했다면 생중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 교사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공지했을 뿐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자습 생중계 동의를 구한 과정과 동영상 업로드 경위를 포함해 다른 반이나 학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동안 이어왔던 금융 완화 정책들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먼저 일본의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책 변동이 있을까요? 네, 일본은행은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 끝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전격 결정한 겁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마이너스 0.1% 단기 정책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0.1%포인트 올려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와 함께 자국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상장 주식 펀드 매입, 그리고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수익률 곡선 등 대표적인 금융 완화 정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정된 직후 엔달러 환율은 예상과는 달리 약세를 기록하면서 달러당 149.2엔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3시 36분쯤 150.43엔까지 올랐습니다. 증시는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크게 오르면서 니케이 지수는 4만 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금융 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게 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국내 경제와도 좀 연동되는 측면이 많아서 국내 언론도 관심인데 이렇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자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저금리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려왔었는데요. 주된 배경은 일본 기업들의 잇따른 임금 인상 흐름입니다.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렌고는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 높은 5.28%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도요타 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노조의 임금 인상폭을 잇따라 수용하면서 이런 흐름이 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3.1% 오르며 지난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변경하려면 물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이미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증시와 부동산 시장 등의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금융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의 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전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공중폭발 모의 시험도 진행했는데 핵탄두 탑재를 상정한 훈련으로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6발이 일제히 공중으로 솟구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모습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600mm 방사포병 부대 훈련 모습으로 북한 매체는 전날 발사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들은 다른 효과적이며 파괴적인 공격 수단들과 함께 우리 무력의 핵심 중추 타격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만큼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우리 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분류한 무기로 한미 군 당국은 KN-25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400km가량으로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장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 공중폭발 모의 시험도 진행했다고 전했는데 핵탄두 탑재를 상정한 것으로 이를 공중에서 폭발시킨다면 피해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통상 500에서 1000m 상공에서 폭발하는 것이 파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가지는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가는 위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서울을 겨냥한 위협 수위도 높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1을 올해 안으로 전략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핵 비확산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Prospect of non-proliferation is no less bleak. Indeed, the DPRK, the world's preeminent proliferator,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What's more, both countries have defended and even enabled dangerous proliferators. That brings me to the DPRK, which continues its unlawful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쏜 미사일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se launches, like all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recent year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이 실행 목록에 따라 신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개발과 실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d a list, they had a to-do list, and they've been developing and testing those capabilities. And so, of course, we'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all of these developments. 국무부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공격적인 언사와 도발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30년 이상 장기 집권의 길을 닦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상당 지역을 완충 지역 형태로 비무장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 시간에 표트르 대제까지 소환시켜서 21세기 차례라고 푸틴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만, 자, 기차 타고 크림반도까지 가겠다 이런 발언은 뭘 노리고 나온 발언인가요? 이번 선거가 보면은 이제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자는 그런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이랄까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걸 자극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날, 대선 끝난 다음 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크림반도가 지금 크림반도까지 가는 철도가 육로로 지금 거의 이제 일부가 완성이 됐고 복원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크림반도를 되찾고자 하는 러시아 민족주의적 성향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쪽에 있는 도시, 지도가 나오는데요. 로스토프 나도누, 저기가 전에 프리고진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탱크를 몰고 간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기차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우폴을 지나서 베르디안스크를 지나서 세바스토폴까지 가는데, 이 세바스토폴은 기존에는 오른쪽에 다리를 통해서 갔는데 저쪽을 이제 러시아가 점령함으로써 이렇게 육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는 흑해의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추운 데 사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휴양지이고, 또 저게 이제 그 흑해 함대가 기항하고 있는 군함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야, 이제 여기 기차 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둔 어떤 전과를 과시하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그런 연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연설 장면을 저희가 방금에도 봤는데, 그 대선에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진 야당 후보들, 그 후보들도 저 집회에 함께 참석을 했다고요? 네, 단상에 그 3명의 후보를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통합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준 건데, 여기에 사실 나온 사람들이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3사람의 그 야당 후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왼쪽이 이제 그 자유민주당이고, 오른쪽에 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공산당인데 저분이 4%를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2위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젊은인데, 그 사람은 뉴피플당, 그러니까 신인민당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 저 사람이 이제 3번째 야당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저기 나온 사람들이 모두 푸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특히 공산당 후보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되찾은 것을 매우 찬사를 보내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어떤 통합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3명의 후보를 자기 접견실로 따로 불러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러시아의 통합,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명한 투표함 같은 좀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봤던 화면이 좀 어색하기도 한데, 모스크바에 모인 그 군중들은 실제로 열광하는 거겠죠? 그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저도 저기 붉은 광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를 보면 정부 직원, 연방정부 직원이거나 학생들이거나
혹은 초청을 받은 그래서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어떤 군중 집회는 약간 이렇게 그 각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서방 언론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전쟁 성과를 보고하듯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어떤 전쟁의 성과야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이 나라를 러시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그 러시아의 애국주의적인 성향의 러시아 사람들 유권자들을 자극하면서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투표율도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득표율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게 점령 지역은 어땠나 보니까 88.12% 이게 이제 점령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미아 쪽, 크림반도는 95%가 넘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뭐 투명 투표함이라든지 가가호 방문해서 직접 투표를 하게 하는 거 이런 걸 포함하면 서방 언론에서는 이건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저 현장에는 아예 반대하는 세력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이었던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네. 이에 대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해에 올리는 올림픽 기간에는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한 겁니까?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도 네, 강 실장님 네. 죄송한데 맥을 끊어서 시청자분께도 양해를 드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좀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현장 화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바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공항입니다. 네, 연두색 후드티를 입고 예. 녹색 모자를 쓴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휙 지나갔습니다. 네, 방금 네. 입국장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시 모습 초록색 보이네요. 모자를 쓰고 있고 팬들의 편지 또 선물에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런 그 공항에서 현장 분위기와는 달리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와 몸싸움, 이른바 하극상 예. 논란 이후 귀국이기 때문에 여러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이번 대표팀 합류 이후 상황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팬들에게 잠시 인사를 하고 아마 예정대로라면 아까 이경재 기자가 알려준 대로 짧은 사과 발언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귀국한 현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과 발언을 할지에 네.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내일 대표팀 훈련에 함께 할 텐데 이 과정에서는 또 동료 선수들에게 네. 어떤 사과의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있었고 앞서선 손을 흔들고 좀 일단은 미소를 짓고 밝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태국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앞서 손흥민 또 김민재 선수는 유럽파 선수들은 또 뒤늦게 합류를 했고 훈련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 귀국 이후 상황은 또 스포츠부 속보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시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러시아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좀 돌아와서 네. 자 푸틴 대통령 워낙에 좀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급하게 연결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푸틴 대통령. 이게 지금 저희도 이제 스포츠 얘기를 하다가 이게 네.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올림픽 기간 동안이 이제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인데 이때만이라도 휴전을 하자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겠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대주는 것 자체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건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그 메드베데프라는 그 푸틴 대통령의 뭐 애완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전에 그 서구 언론이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전에 푸틴이 잠깐 총리직을 할 때 대통령을 대신 맡아준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2인자인데 명목상 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조롱 섞인 평화 협상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러시아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와 러시아 연방으로의 다시 편입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좀 전에 질문 주신 그 푸틴 대통령은 도대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쟁 지역 바깥에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완충지대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2km 정도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물러나고 무장 해제를 해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더욱 이제 밀착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해 9월에 보스토치니에서 두 정상이 만났었는데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2번을 갔거든요. 2019년과 2023년 예. 2번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한번 올 차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푸틴 대통령에게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예스, 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수락은 했지만 언제 가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2번째고 무기 거래까지 하다 보니까 간다면 아마 선거 끝나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그때 정도에 한번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아직까지는 어떠한 그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고 만약에 이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24년 만입니다. 2000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당시에 푸틴이 딱 한 번 갔습니다. 예. 북한을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갔는데 네. 이게 2024년에 한 번 더 간다면 24년 만에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주겠지만 사실 중국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과 네. 북한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것,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것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만약에 정상이 직접 푸틴이 평양에 간다면 네. 그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 짧게만 자 푸틴 대통령은 5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미국 네.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세를 좀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준비한 화면을 좀 쭉쭉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최근에 더 힐이라는 정치 매체가 미국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그래픽을 보시면요, 네. 한 3군데 정도에서 드디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1%인데 지금 이렇게 1% 앞선 게 있고 또 다른 그래픽도 보면은 1% 차이로 앞섰어요. 또 이 45, 44,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1% 차이라 이렇게 네. 앞섰는데 사실은 이제 3개만 눈에 띌 뿐 대부분은 아직도 1, 2% 차이로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앞선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공세적으로 나섰다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국정연설이었는데 지난 7일 이 상하 양원이 모인 가운데 연설을 하는 장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자기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이제 지지를 다시 회복할 것 같다. 이렇게 현재는 보여지지만 11월 5일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선 연설 효과를 좀 톡톡히 봤다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온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상이 모처럼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라파에서의 지상전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이스라엘은 전쟁의 목표를 이루겠다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 간의 통화는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미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45분간 하마스 제거와 인질 구출 등에 관해 논의했다며 특히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a major ground operation there would be a mistake. It would lead to more innocent civilian deaths, worsen the already dire humanitarian crisis, deepen the anarchy in Gaza, and further isolate Israel internationally. 설리번 보좌관은 라파에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체류 중이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들어가는 통로라는 점 등이 미국의 우려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싸우지 않더라도 분쟁에서 승리할 길이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실무팀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call today, President Biden asked the Prime Minister to send a senior interagency team composed of military, intelligence, and humanitarian officials to Washington in the coming days to hear U.S. concerns about Israel's current Rafah planning.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확인하면서 전쟁의 목표를 이루겠다며 기존의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דיברנו על ההתפתחויות האחרונות במלחמה, לרבות המחויבות של ישראל להשיג את כל מטרות המלחמה, חיסול החמאס, שחרור כל חטופינו, והבטחה שעזה לא תהווה יותר איום על ישראל. 한편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 회담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한 이스라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은 도하 휴전 협상에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생중계로 현장 화면 보여드렸는데요.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이강인 선수,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경재 기자. 네, 이경재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어느 때보다 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을 텐데 조금 전에 도착했죠?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빠르게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은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그 팬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요. 당초 간단하게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아무 멘트 없이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아마도 내일 태국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선수들과 언론 앞에서 공식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의 몸싸움 이후에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여전히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차갑게 식은 팬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 이제 태국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팀 훈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조금 전 4시부터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하면서 주로 K리그 선수를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했고요. 오늘 훈련에선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 등이 합류했습니다. 어제는 훈련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는데 이 황선홍 감독은 팀 분위기를 하나로 추스르는 게 우선이라며 태국전을 앞둔 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교감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운동장에 일단 나오면 좀 밝고 좀 유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고 전체 선수들이 다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네, 때문에 오늘 훈련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경우 선수들과 손발에 맞춰볼 시간이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몸 상태를 지켜보고 경기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네, 개막에 앞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두산 베어스가 8승 1무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롯데와 기아는 주력 선수의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팀을 가을 야구에 진출시키고도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로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두산 이승엽 감독은 전지훈련을 떠나는 날 선수들에게 경고성 당부를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라는 이 마음을 가슴 속에 항상 새겨두고 시즌 끝마칠 때까지 야구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의 절실함이 통했는지 두산은 이번 시범 경기에서 8승 1무승부 무패로 1위에 올랐습니다. 1995년 롯데와 1999년 한화에 이은 통산 3번째 무패 기록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시범 경기 1위 팀 중 7팀이나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듯이 시범 경기와 정규리그 성적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투타 모두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두산의 성장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 LG와
류현진이 복귀한 하나는 선수들이 자신감에 충만하면서 시범 경기 상위권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류현진이 친정으로 돌아온 하나 선수들은 벌써부터 가을 야구 진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타자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분위기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사령탑 교체로 기대를 모으는 롯데와 기아를 비롯해 SSG와 키움은 아쉬운 5할 2하의 승률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특히 롯데는 주포 한동희가 옆구리 근육 파열로 한 달 이상 재활이 요구되고 있고 우승 후보 기아 역시 주장 나성범이 아직 복귀 시점을 알 수도 없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근심 속에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서울 개막전이 내일 펼쳐집니다. 샌디에이고 김하성과 LA 다저스의 오타니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서울 밤하늘을 수놓을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마지막 훈련에 임합니다. 선발로 나서는 다루비슈는 일찌감치 그라운드에 나와 힘껏 공을 뿌리며 구위를 확인하고 고우석도 다른 투수들과 함께 점점 거리를 넓히며 공을 던지는 캐치볼 훈련을 소화합니다.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한 김하성은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등 야수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 몸을 풉니다. 하지만 수비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다저스랑 하는 정규 시즌이 이제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았던 감이 올해 시즌 때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은 이보다 앞서 몸을 풀었습니다. 가장 열심인 선수는 올 시즌 유격수로 자리를 옮긴 다저스 강타자 무키 베츠. 짧은 바운드 훈련부터 1루 송구 연습까지 쉴 틈 없는 훈련에 유니폼을 땀에 흠뻑 적셨습니다. 개막전 선발 글래스노우도 그라운드에서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타니는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실내 훈련만 소화하며 개막전에 데뷔했습니다. いるので、本当に個人的にすごく楽しみですし、ここまで対戦がもちろんなかったので、そこも含めてすごく思い入れ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楽しみにしてます。 코앞에 다가온 2024 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전. 개막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서울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모두 똑같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치러지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지구 라이벌인 두 팀이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예고하면서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동쪽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륙의 비와 눈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의 눈은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에도 최고 5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서쪽 지방의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특히 전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대체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꽃샘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1도, 춘천 영하 2도, 창원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